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이 있습니다. 한국범죄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이신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대구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나섰고 부검 결과 외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론 내려져서 동거남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26일경일 겁니다. 6일입니다. 아마 여성이 38세 된다고 그래요. 38세 여성이 침대에 엎드려 있는 채 사망해서 발견이 됐고요. 예. 그거를 신고한 사람은 아마 동거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현장에 나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고한 사람이 동거남이니까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게 38세 되는 여성이 갑자기 사망했다고 그러면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당연히 부검을 합니다. 예. 부검을 했더니 머리에 있는 어떤 위상 때문에 사망한 걸로 나왔어요. 외력에 의한 어떤 그 구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변 탐문하고 CCTV 분석을 했더니 주변 이웃 주민들이 당일날 새벽에 막 그 싸우는 그 동거하는 사람끼리 그런 소리도 들렸다 뭐 이런 거 등등을 봐가지고는 이건 틀림없이 남자에 의한 동거남에 의한 그 살인 사건일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해치사로 입건을 한 상태고요. 예. 뭐 이 사람 동거남 같은 경우는 뭐 잘 기억도 안 난다. 뭐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다 정도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뭐 술 먹었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고한 시간 본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분이 이게 3시 45분쯤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날 뭐 술을 먹고 뭐 새벽까지 뭐 다툼이 있었다는 소리를 다른 집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좀 많이 뜨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부분 가지고 이제 지금 상당히 그 의심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목과 뒤쪽으로 연결된 이제 이걸 이제 보통 둔기외상 이게 뭐 머리 쪽에 일종의 경막하 출혈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까운 사람에 의한 감정적인 그렇죠? 공격성이 보여지는 대표적인 상흔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뚜렷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 발생하면 꼭 그 범죄자들 보면은 나 술 먹어서 기억이 없어요. 내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또 옛날엔 감경됐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잖아요. 지금 네, 그럼요. 분위기가. 이게 그러니까 동거남이라고 하면 이제 데이트 폭력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는데 이 최근에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데이트 폭력이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하려고 하면 범주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범주는 이제 연인 말하자면 어떤 감정적인 것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포함하고 또 하나는 그럴 것으로 망상을 가지고 있는 일방에 의해서 다른 일방에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둘이 한 석 달 사귀었는데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상황도 포함하지만은 한쪽에서 한쪽에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다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건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사귀었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까지를 지금 우리 이 관행상은 포함하는데 이것을 포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이제 전자는 이별 범죄, 후자는 뭘로 해야지 어쨌든 어떤 범주가 모호한 두 개를 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스토킹 같은 것들도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겠군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주장하는 거죠. 근데 관행상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에는 그게 다 포함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일방적인 뭐 스토킹이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다뤄왔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앞으로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돼요. 바꿀까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써놓고 그러면 그 남성이 여성을 때렸거나 뭐 혹은 뭐 소수지만 여성이 남성을 때린 경우에 데이트 폭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 달리 처벌하나요?
그러네요.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일반 형법에 의거해서 처리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구태여 데이트 폭력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얼핏 들으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치부될 수 있어요. 사소하다는 오히려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겠군요. 예, 아주 경한 인상을 주잖아요. 데이트하는 그 대상끼리 싸움이라는 사소한 다툼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어휘를 사용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네. 1990년도 이미 뭐 오래됐지만 1990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이른바 이제 데이트 폭력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데이트 폭력이 유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여성폭력 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성폭력 처벌법. 예. 그래서 특별법을 따로 만든다는 얘기는 처벌을 하거나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 어떤 특례를 주는 것이거든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을 그 명칭을 사용하려면 거기에 맞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일반 형법으로 처리하려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입법하시는 분들이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클레어법이 있잖아요. 클레어법 같은 경우는 클레어법이요? 예, 클레어가 이제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에요. 예. 2009년도에 그 자기가 사귀는 남성한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그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그래서 이 사귀고 있는 여성이 이 내가 사귀는 남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경찰에 찾아가 가지고 전과 조회를 할 수 있게 그 만들어진 법.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죠. 엄밀히 얘기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회가 얼마나 이제 심각하다고 느꼈으면 클레어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까? 2014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데이트 폭력은 따로 처벌하는 법규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에 젠더 바이올런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관행상 네. 친족 상도에 그러니까 친족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봐주는 친고죄가 이런 개념으로서 은연중에 써왔던 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웠다 하더라도 폭력은 폭력이고 그럼요. 오히려 감정적 가까운 사람한테 폭력 쓰는 걸 더 가중 처벌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 폭력이란 걸 인식해서 거기를 처벌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말 속에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익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쓰면 안 돼요.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젠더 바이올런스 말하자면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을 여태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범죄가 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안 되지만 이걸 정치인들이나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개념을 규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과거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에 뭐 60, 70년대 그냥 담장 안에서 있었던 남편은 술 먹고 있고 부인 막 때리고 뭐 이런 것들 묘사가 되는 장면들이 흔하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로 그냥 치부하기에는 너무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드라마에 그냥 첫 번째 선본 여자를 납치해가 결혼해갖고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연예인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맞아요.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 수준의 사회였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이 있었을 뿐이지 절대 이런 개념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헤어진 여자친구를 뭐 납치를 한다거나, 뭐 계속해서 막 귀찮게 한다거나, 문자를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엊그제 일어났어요. 파주 경찰서에서 발견한 건데. 또 있었어요? 이 사귀던 두 사람 사이에서 한번 그 여성을 폭행해가지고 기소유예를 한번 남자가 받은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초에 또 그 여성을 그 경찰에 신고했다 해서 또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이게 사안이 좀 경미하니까 바로 구속은 못 시키고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만 지급해가지고 이제 여성을 보낸 거예요. 네. 그 사이에 또 이 남자가 자기 트럭에다가 여성을 강제로 납치해서 싣고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마침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잖아요. 그걸 누르니까 이제 경찰이 위치 추적이 됐죠. 그래서 자유로상에서 한 30-40km를 쫓기는 일이 있었어요. 결국 이제 경찰이 검거를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납치를 해가지고 이 여성 자기가 사귀던 여성을 차에 태웠다면
과연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만약에 그 여성이 스마트워치가 없었으면 네. 만약에 그렇죠. 그 끌려가가지고 진짜 속된 말로 살해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경찰에서 이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차를 수색을 잘 해가지고 무슨 흉기 종류가 많이 있었는지 여부도 따져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스마트워치는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성 또 이 아내 되시는 분 뭐 당분간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쓰자고요. 예, 예. 데이트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내 신변 보호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경찰에 부탁을 하면 예. 경찰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스마트워치라는 건데 그냥 벨만 누르면 그 여성의 위치가 떠요. GPS상에서. 아. 그럼 경찰에서는 바로 출동하도록 돼 있는 게 이제 GPS인데 이 맹점이 있기는 해요. 실내나 지하에서는 위치가 잘 파악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에서 굉장히 지금 박차를 가해서 또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긴급 군안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네. 예를 들면 애플워치나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손목에 차는 거고요. 네네. 위급할 때 누르면 바로 출동이 될 수 있게 코드 101 정도로 될 수 있게 하는 거고 이거는 긴급 조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2호 정도로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협을 느끼신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십시오. 예. 아, 내가 지금 현재 이러한 그 특정한 사람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가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예. 경찰서 민원실을 가면 심사한 다음에 대면 심사한 다음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급합니다. 뭐 예. 이 부분을 뭐 타당하지 않다고 허위를 신고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폭력, 이런 유형의 폭력을 일삼는 가해자라든가 또 이런 가해자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는 어떤 거예요? 가해자는 퇴행적 심리,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소유욕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그것을 헤어졌을 때 자기의 자존감이 많이 뭉개졌다고 생각하는 퇴행적 심리가 가장 큰 거고요. 예. 피해자분들은 일정 정도의 어떤 약간의 뭐 일종의 희망 고문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겠지 생각 일정 정도의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큽니다. 근데 네. 사실은 그건 그 상대방은 큰 착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가해자의 폭력은 습관성이고 중독성입니다. 네. 절대 그것은 치료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젠더 바이올런스 혹은 뭐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런 연인 사이의 폭행 같은 것들을 당하는 당사자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쟤네 저런 거 몇 번 있었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면 신고해주고 당사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폭행을 당하는 아내분들이나 이제 여성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이 수반되는 그 남자는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그런 징후가 보이면 단호하게 헤어져야 되고 헤어질 때도 단호하게 어떤 이별을 통보해야 되고요. 약간의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주변 사람한테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게 이제 하는 거고 심리적인 부분은 하나 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리적인? 꼭 이 폭행을 당하는 여성분들이 어떤 심리가 있냐면 저 오빠가 나를 때리는 거는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자책감이 있네요. 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대 남성을 이해하는 거는 자신의 폭력은 평생 맞고 살겠다는 의지하고 똑같아요. 그 때린 사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욱해서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그 거예요. 영역이 일부 그루밍의 영역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랑이란 가명으로 길들이는 영역. 그러니까 세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그러니까 보통 이런 가해자들은 확인을 시킵니다. 네가 시간이 10분 뒤 늦었지? 네가 잘못한 거야? 계속 세뇌시켜 갖고 결국은 그 부분을 가지고 폭력의 빌미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고 해서 때리거나 그럴 수 있는 논리는 안 됩니다. 근데 가해자들은 그걸 논리를 삼아 갖고 폭력의 구실을 삼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 피해자들은 거기에 속아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사랑하면 안 때리고요. 그럼요. 사랑하지 않아도 때리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 경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서로 이제 사귀는 관계에서의 아니면 그런 뭐 헤어진 관계에서 이런 폭력들을 넘어서서 이제 가정 폭력도 요즘에 상당히 네.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에 가정 폭력 가해자는 현행법으로 이제 곧바로 체포가 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면 감옥으로 보내줄 수도 있게 된다고 하고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이게 바뀐 거라면서요? 이제 뭐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발표한 내용은 그거예요. 네.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응급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요 즉시 현행범 체포해가지고 일단은 유치장에 수감하라는 거예요. 예. 뭐 그 부분 뭐 제가 볼 때도 잘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접근 금지를 경찰이 시키거든요. 100m 이 전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네. 근데 그거를 그동안은 어겼을 때 과태료밖에 안 돼요. 돈만 과태료. 냈어요? 예, 돈 몇 푼 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였다는 것이죠. 예. 그거를 조금 손질해서 이제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형사 입건을 하거나 이제 뭐 형사 입건한다는 얘기는 크게 보면 구속까지 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좀 바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금지 장소가 있었어요. 직장이나 집, 뭐 주거지, 뭐 직장, 100m 이내 이거를 바꿔가지고 사람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장소를. 네. 그러니까 김복준이라는 사람한테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 내 김복준의 직장이나 집에서 100m에 접근하지 말라던 거를 바꿔서 사람으로 한다는 거 확대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 등등이 이제 나왔는데 뭐 현재로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정부에서 나름대로 애는 쓴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은 기존의 조치의 맹점이 뭐냐면 공간으로 한정하니까 그 공간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렇죠. 100m 밖에서만 돌으면 되잖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맴돌고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예,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하는 장치가 그 사람을 노리는 거니까 그것을 조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를 예전엔 안 했던 것은 그냥 앞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과거에는 이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것들 신고해도 경찰이 그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직접 본 경우에만 좀 처리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과거에는 또 집에서 벌어지는 폭력 같은 경우에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더라. 뭐 그냥 대충 뭐 저쪽에서 알아서 끝낼 거야 하고 그냥 물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많이 겪어보셨죠? 이런 경우. 예. 어떠셨어요? 이게 그전에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가정폭력은 가족 간에 부부 간의 일이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갔는데 그나마 가정폭력 특례법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반드시 육안으로 눈으로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강제 연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돼서 아파트에 갔어요. 문을 남자가 열어줬어요. 조금 열고 괜찮아요. 그냥 별거 그냥 하세요. 그전에는 그냥 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바뀌었어요. 사실 그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제가 기여를 했는데요. 개입을 했는데요. 이제는 경찰이 어떻게 하냐면 B급 내다보고 가십시오 해도 아닙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육안으로 경찰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도록까지는 시켜놨어요.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제가 일선 있을 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내 되시는 분이 맞은 상태에서 신고를 해놓고 사실상 경찰서로 연행해서 남편을 데리고 오면 진짜 길게 가야 1시간 이내에 없었던 와요? 걸로 해달라고 아내 되시는 분이 더 난리를 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안에 그 아내분은 더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안에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분리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시야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아이들도 왜냐하면 이 아내분이 아이가 저기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킨 다음에 의사를 묻게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분리 상태에서 의사가 타진할 수 있게끔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범정부 대책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나왔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한테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경찰 앞에서 전 조금 맞은 거 괜찮아요. 처벌 원치 않습니다. 처벌해 주지 말아주세요. 반의사불벌죄 260조 1항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벌 의사가 없으면 그냥 봐줬었는데 이제는 그걸 없앤다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이 마지못해서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서 나 처벌 원치 않습니다 하고 얘기하던 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찰이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처벌 의사가 있건 없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없애는 이런 부분은 좀 만들 필요가 있죠. 그리고 긴급 군안 됐을 때 이제 피난처를 현실화시키는 부분.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중요하죠. 피난처를 현실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남편이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왜 못 들어가냐.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은 새롭게 생활할 수 있는 정착 자금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하는 피해자 구조금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가 돼야지 완전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빨리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예.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예. 입법 취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건강하고 화합된 가족생활, 가정생활을 유지해 주자는 그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그거는 안 맞아요. 그러네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 특례 그리고 처벌의 강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제는. 네. 근데 그 입법 취지 자체가 건전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그 권장하는 시스템이라면 갈라놓는 것보단 붙여놓는 그렇죠. 그러면 경찰의 법안에 들어가 입장에서는 있네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그 입법 취지대로 가능하면 네. 처벌하지 않고 잘 살으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건강가정증진법이라든가 예.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법안에 들어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옵니다. 건강가정이 무슨 가정입니까? 그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특례로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입법 취지를 그렇죠.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5건 중에 1건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두 분 말씀 곱씹어 보면서 좀 이런 쪽으로 제도 개선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자,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 경찰 진행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